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선자 발표 지연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여러 가능성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미국 선거를 보면 상식이 이기는 것이 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수사라며 중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탈원전은 자해정책이라며 절차상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 오늘은 바이든 시대가 임박한 미 대선 결과와 향후 한반도 정세,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을 부탁한 건 사실이라고 판단한 건데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유무죄 판결에 쟁점이 된 건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느냐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참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고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직을 거래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절반만 밝혀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내려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김 지사는 당장 법정 구속은 면했고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유감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임 정부에 대비한 외교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바이든 후보와 인연이 있는 당내 인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분석에 나섭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사 발언까지 더해져 더욱 혼돈에 빠지면서 우리 정치권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신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는 16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내 한반도 TF팀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중요 정책 아젠다가 검토되는 100일 이내에 새로운 행정부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국회 차원의 방미단을 꾸려 전방위적 의회 외교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며 바이든 후보와 친분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한 외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비핵화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해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미중 갈등 속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이든이 1년 후에는 민주주의 동맹 국가 회의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한미의원 외교협회 단장으로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후보와 교류했던 박진 의원이나
외교부에서 근무하며 당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후보와 친분을 쌓은 조태용 의원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백악관의 새 주인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고,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토론회를 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50년 탄소 제로 정책까지 추진하면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결국 원자력 발전을 다시 가동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 미세먼지니 모든 환경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려고 것 같으면 지금 원자력 발전 이외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이 위법일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자부 간부들이 관련 문서 444건을 삭제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며 야당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선 안정성과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그린 뉴딜을 위한 관련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진통 끝에 부산 가덕도를 비롯한 신공항 연구 용역비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당초보다 2조 2,800여 원이 증액된 59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번복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홍 부총리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직전에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한 예산 증액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해 신공항 사업이 부적격으로 나올 때를 대비해 부산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덕 신공항도 한번 검토해달라. 적정성 검토를 한번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20억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하니까 이런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의지가 있다면 이 관련 예산 증액 수용해 주실 것을 또 오늘 예산을 강력하게 좀 촉구를 드립니다. 여야의 증액 요청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국토부로서는 사업을 해왔던 이런 하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와 정부 간 입장 조율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고 기존 정책연구 용역비 26억 원에 20억 원을 더 증액해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신공항 사업 적정성 검토에 활용하기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의원들은 노년층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고자산 저소득 가구가 많아 소득 대비 부담해야 할 세금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서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합산을 고수하기로 한 것은 현대판 연자제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간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알 수도 없는 상태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알면서 서로 투자를 하느냐. 앞서 국민의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번복과 관련해 책임 없는 자세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에 대한 발언을 책임진 것으로 진정성을 갖고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21대 국회 첫 내년도 예산 심사가 시작됐고요. 이틀간의 종합 정책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556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내년도 예산안이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8.5% 증가한 수치인데요. 대통령 시정연설을 살펴보면 이 쟁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예산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속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 예산은 청년과 공공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 둡니다. 여기에 지역사랑 상품권 등 민간 소비와 더불어 방역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2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또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는 21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스마트댐 등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 전기차 보급 등 그린 뉴딜에 8조 원, 또 5조 4천억 원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 투입됩니다. 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이번 예산안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이 가장 쟁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입장이 어떻습니까? 야당은 이 한국판 뉴딜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뉴딜 항목 중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이 문제 등을 삼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특히 3차 추경에서 17개 부처의 뉴딜 사업 집행률 53%에 그쳤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판 뉴딜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를 토대로 예산의 50%,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액 삭감된 뉴딜 사업의 예산은 긴급 아이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 지원 등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정의당도 한국판 뉴딜을 비판하며 가세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건데요. 정의당은 뉴딜 사업 관련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현 뉴딜 사업이 86%가 재탕인데다 대기업 중심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균형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뉴딜 펀드에도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었는데 뉴딜 펀드는 정부가 3조 원,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이 4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3조 원을 출자해 총 20조 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펀드입니다. 단기간에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고 또 투자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위험 손실 부담을 맡는 구조인데요. 네. 이 중 산업은행이 출자는 6천억 원을 두고 기재위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6천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측은 뉴딜 펀드 지원 사격을 위해 예산안 원안 유지는 물론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원활한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출자를 통해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현안은 현금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4대 소비 쿠폰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야당은 전형적인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이라며 이 예산의 손질도 예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달 2일이 예산안 법정 시한입니다. 예산안 12월 2일인데 지금까지 좀 상황을 보면은
그 매년 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진 않았거든요. 여야 충돌이 지금 계속되면 과연 이번에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기한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시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이 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의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인 이달 말 30일인 예결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쉽지는 않아 보이죠. 특히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로 자리 잡았고 또 올해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한국판 뉴딜에 걸려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낙연 체제에서는 본 예산 심사가 첫 본 예산 심사죠. 그런 만큼 본격적인 대선 행보로 넘어가기 위해 이번 예산으로 성과를 보여야 할 상황입니다. 내년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고 만일 문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후반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가 채무 증가나 사업 실효성을 두고 맞설 텐데요. 마찬가지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 등 이런 가시적인 성과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인 만큼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초당적 예산 심사를 촉구하며 현재 법정 시한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 첫 예산 심사기도 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굵직한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예산 통과에 상당한 진통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반도 정책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실무 협상 이후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바뀔 거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기 성과를 위해 당장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먼저 세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전략적 인내 기조 하에 아마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을 할 겁니다. 비확산의 문제로 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비확산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철저한 신고, 검증, 이 까다로운 절차에 일일이 한국과 입장을 조율하는 이런 문제. 또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강경론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가 없지만 접근 방식은 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대1 협상 방식이 아닌 동맹국, 우방국 등 연대를 통한 다자 압박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이후로 미뤄진 사드의 정책 백치를 촉구하고 특히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수순을 밟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다자주의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동맹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입장을 중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맹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미 관계 개선을 기다리는 대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 하계올림픽을 동북아 평화 무드의 계기로 살리는 방안, 종전선언을 대화 재개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북미 간에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어떤 우리의 나름대로 플랜 B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만큼 주한미군 감축을 고리로 대북 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혼돈에 빠져든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민낯이 이것이었는지 몹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관련 간담회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만 해도 지난 5년 동안 160명이라며 제도의 허점을 빨리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는 집안일 또는 훈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공 영역이 관여하기 어려운 것처럼 돼 있다며 어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의 승패는 차기 집권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진정한 서울시민 후보를 뽑는 과정이 되려면 경선 과정 전체를 서울 시민에게 오픈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미래포럼의 강연자로 나서 야권 재편을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내년 재보궐 승리를 위해선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을 통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 모임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장 출마 관련 질문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선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미래포럼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6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미국 대선이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귀결돼가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바이든 시대를 대비한 인맥과 소통 채널 찾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여당에 바이든 인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는데요. 여당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의원이 오늘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만 갖고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외교를 협소하게 보는 거고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 행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인맥 관계는 다양하게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정청 인맥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바이든 후보와 독대한 적 있냐고 물으며 인적 네트워크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만남 여부만을 갖고 인맥을 거론하는 건 외교를 협소하게 보는 시각이라는 반박입니다.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 의원은 바이든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부분 과거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교감을 갖고 있다며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바이든 쪽 인맥과 인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이 상당히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고 대북 정책을 이끌 라인업 구성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 정부나 북한이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방미를 앞두고 있고 국회 차원의 방미단도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야당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새로운 미 행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초당적인 의원 외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어제였죠.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에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파장이 일었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이와 관련해 말을 골라해야 한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내다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평가해달라고 하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냐며 같은 취지임을 시사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대법관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에게 법원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절실하게 나서야 한다며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라 했다가 논란이 됐죠. 또 이 장관은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8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민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비판이 거셌습니다. 여당 의원과 정부 부처 장관이 같은 날 실언으로 물의를 빚자 박 의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며 사과했고 이 장관 역시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의원과 이 장관의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지만 요즘은 말 한마디로 천만 안티도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공직자는 항상 말을 잘 골라가며 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엄중 경고와 당부가 당내 설화를 줄이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선거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해서 2016년 대선 당시에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2심 역시 실형이 나왔습니다. 22개월이나 걸렸는데요. 네. 이번 재판부의 판단 취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네. 하나는 인터넷에 올라간 포털 사이트에 올라간 기사들의 추천 순위 조작과 관련된 컴퓨터 업무 방해죄 하나.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똑같은 형태의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도움을 달라고 하고 거기에 도움을 줄 경우에는 그 관련 인사에 대해서 샌다이 총영사를 네. 뭐 추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났었고 네. 앞에 이제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부분은 1심하고 똑같이 실형 2년이 선고가 되면서 유죄가 났고요. 네. 다만 이제 법정 구속은 안 됐는데 일단 공직선거법 무죄가 난 부분은 이게 어떤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특정돼 있지 않았다는 네, 특정돼 말씀이시죠? 있지도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만 가지고는 죄가 되기 보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한 거고요. 앞부분에 이제 이 컴퓨터 등 관련한 업무 방해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 나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 네. 그 시간에는 옆방에서 내가 닭갈비를 시켜서 밥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시연회를 보고 또 뭔가를 지시하는 공모 관계는 전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부도 킹크랩 시연회 본 건 맞다. 그다음에 드루킹 씨와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추천 순위 조작한 거 분명히 맞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일단 김경수 지사 지금 상고하겠다 그러고 특검 쪽에서도 무죄가 난 부분이 있으니까 상고를 할 것 같고요. 예. 아마 내년 봄쯤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날 것 같은데 이제 대법원 판결 나는 거 지켜보는데 만약 최소한 이대로 실형 2년 난 항소심 이대로라도 확정이 되면 김경수 지사는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을 잃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실형 2년 복역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 5년간 지금 이 공직 출마가 이게 금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 한 7년 동안은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대법원 판결 한 번 더 지켜보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예. 판단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늘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해서 지켜봤다는 게 그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실형 2년 이렇게 선고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쪽에선 아니라고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 증거 자료라고 제출했지만 그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형이 나온 건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도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에서 이 무죄 취지로 또 판결을 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네. 소위 정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위기에서 결국은 뭐 구원받은 셈인데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대법에서 김경수 지사를 또 고법과 다른 판단으로 어떤 논리를 또 구사를 해서 살려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법은 우리 김 의원님 잘 아시지만
이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법리적인 문제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은 자꾸 과거의 대법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뭐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이런 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보시는 거군요. 김경수 지사는 대법에서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 네. 이런 생각인데 정말 법리대로 정말 1심, 2심에서 그 봤던 그 증거가 굉장히 나름대로 특히 2심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을 이제 끌어가면서 여러모로 따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대법이 잘 보고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네. 네. 이 선배님 고민이 너무 염려가 너무 지나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사법부에서 재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해야 되고요. 네. 또 대법원도 최근에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전원 합의체에서 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좀 신뢰를 하고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댓글 조작 유죄 판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즉각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여당의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은 김 지사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죠. 본인이 대권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는 아직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네. 여당 내에서 특히 뭐 친문 세력들이 김경수 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2심 판결이 대법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뭐 대통령 선거는 못 나오는 건 물론이고 네. 이제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이후에 5년간 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본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만약에 대법에서 살아난다면 대선으로 뛰어들 수가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대법에서 언제 판결을 내리느냐 시기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3월 7일 전에 네. 대법에서 고법의 이 판결을 그대로 가지고 판단한다면 유죄를 뭐 대법에서 확정을 한다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처럼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당장 오늘 나온 고법 판결로는 여당 내에서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여당의 지금 대권 구도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대법에서 살아나가지고 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 뛰어든다면 큰 판도의 변화가 생긴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 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친문 핵심 세력들이 그 지지를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김경수 지사 그렇죠. 쪽으로.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은 현재 일단은 보이질 않고 이제 대법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현 판세가 민주당 내의 판세는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결국 3월 7일 이전에 이제 판단이 나오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글쎄 대법원이 이제 이것도 일단 공직선거법 부분은 조금 이제 복잡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앞부분 컴퓨터 이게 업무방해 이 부분은 사실은 사실관계 확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2심에서 이렇게 길게 지금 심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아마 심리하는데 상당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내년 3월 7일 이전에는 판결이 나오기는 제 추측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일 거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예, 어려워 말씀이시죠? 보일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령 대법원에서 혹시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 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김경수 지사는 재판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지금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 대선 구도에 뭔가 변화의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지 않느냐. 저는 조금 선배님하고 이 선배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내년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언제 치러질지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러나 뭐 내년 10월, 11월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전에 대법이 만약에 결론을 내서 무죄 취지로 네. 파기환송을 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 봤잖아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고법에서는 금방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도 10월, 뭐 11월 전에 모든 굴레를 벗고 뛰어들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대법원의 또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선거기획단을 꾸리면서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당원 개정을 했죠. 예, 그 영향일 수도 있고요. 또 재산세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면 뭐 부산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또 밀리는 그런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좀 변화가 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힘들어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을 가진 사람들대로, 또 전세 세입자들은 세입자대로 여러 가지 좀 힘든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세금들이 대폭 내년부터 오를 조짐들이 예. 있어서 사실은 집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조세 저항이 심리적으로 지금 만만치 않는 어쨌든 부동산 관련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법무부하고 검찰 내에서 충돌이 있으면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대단히 정돈되고 안정되지 못하다, 지금 이런 느낌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국회, 대통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다 거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견제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이 시민들 사이에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삼박자인데 원인이 있으면 사실은 해답이 있죠. 이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정책 개발하고 세금 문제 조금 신경 써서 국민들 마음을 좀 위로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하고 대검찰 갈등은 얼마 전에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걸 방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세균 총리가 필요하면 본인이라도 결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이 견제 심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영상 브리핑에 나왔지만 이제 여당 의원들이나 국무위원의 어떤 답변 말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 실수 줄이고 항상 겸손하게 얘기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아직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수권 능력이라든지 지지를 보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장 지지로만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센데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그러면 국민의힘을 뽑을래, 민주당을 뽑을래 하면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가는 것은 지금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겸손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겸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김경진 의원님 이야기대로 그렇게 가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죠. 지금 대통령 취임 때 지지율과 지금 지지율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직도 뭐 민주당 쪽은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 견고하다고 하지만 거의 절반쯤 떨어져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인정합니다. 나름 분발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믿었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 취임사에 주옥 같은 말씀 다 있습니다. 그대로 한 게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건 국민 통합. 국민 너무 분열시켰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저렇게 지금 이제 패배하기 직전인데 저렇게 된 것도 국민 분열시키고 정말 통합 노력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민주당 정부가 해온 것들 보면 이번에 당원 개정 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굉장히 국민들한테 엄숙하게 자기들이 천명하고 약속했던 걸 뒤집는단 말이죠. 상황 논리를 만들어서. 비례정당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만들 때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래놓고 또 만들어요. 따라서. 그러면 자기들이라도 의석 몇 개 잃더라도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정치개혁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석 몇 개 더 얻으려고 또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당원 투표 동원해서 당원들한테 슬쩍 책임을 밀어가면서 미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에서도 민주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 직을 상실해가지고 재보선 하게 될 때 공천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당원 투표로 이렇게 해서 또 바꾸고, 이런 위선적인 모습.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하느냐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묻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긴 한데 많은 것들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방의 문제, 북한 핵 문제, 경제 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취업의 문제, 일자리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국민들이 종합적인 실망감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민주당이 뭐 부동산 하나를 어떻게 해서 약간의 반전을 할 수 있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완전히 이게 철저히 검토해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초반에만 해도 뭐 트럼프가 좀 우세할 수 있다. 개표 초반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지금 상당히 유력한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모습인데요.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조금 고립주의적으로 가면서 미국 자국 이익만 챙기면서 네.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를 완전하게 재편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또 미국 국내에서는 보면 미국 국내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러면서 국내 여러 가지 가치관이 좀 기존의 미국 사회가 가지고 왔던 힘과 가치관이 지금 이렇게 분산이 되는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백인 중심 강한 미국, 그다음에 고립된 미국 이런 생각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글로벌 리더십, 미국의 다양성 이런 생각과 생각이 서로 부딪혔던 것 같고 거기다가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개성을 가진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예. 여기서 국민들이 가진 피로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그 와중 속에서 이 피로감을 좀 제거하고 전통적인 미국으로 좀 돌아가자.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확보하고 미국의 다양성이 좀 존중받는 사회로 복귀하자. 이런 흐름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사실은 트럼프가 제시했던 이 사고가 그래도 미국에서 지지하는 게 강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박빙 아니었습니까? 네, 표가 상당히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갔었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생각도 지금 반쪽으로 쫙 쪼개져 있는 것이어서 이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통합하는 것도 앞으로 후임 대통령이 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표심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해서 네. 2008년에 오바마와 존 맥케인 대선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11월 그날도 11월 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존 맥케인이 그날은 당일날 이미 승부가 물론 개표는 다음 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인단을 어느 누가 더 확보하느냐의 이 문제가 있어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 확정되니까 네. 존 맥케인 돌아가셨죠. 그분이 승복연설을 바로 합니다. 나는 패배했지만 우리 미국 국민들이 패배한 건 아닙니다. 예.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나랑 경쟁했던 오바마 이분이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는 적극 도울 겁니다. 그러면서 오바마한테 축하의 메시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수락연설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이 그 선거 때 보여줬던 갈등이 금세 치유가 돼요. 이게 네. 대통령 후보의 면모예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불복할 뜻을 네. 몇 차례 벌써 소송도 밝혔고 한다고 이제 지금. 소송으로 이미 그 소위 경합 지역 있잖아요. 스윙 스테이트 거기서는 지금 소송에 들어가서 이게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아마 저걸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박빙 선거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미국은 이제 영어로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그래서 승자 독식이에요. 선거인단은 네, 독식이 아니라 한 표라도 많으면. 그래서 플로리다의 같은 경우 2000년에 엘고와 조지 W. 부시가 정말 박빙의 승부였어요. 그러다가 엘고가 승복을 해가지고 네. 이제 조지 W. 부시가 확정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다 까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바이든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270을 바이든이 넘질 못했는데 네. 네. 선거인단 300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트럼프의 선거인단 확보 수는 한 240 안팎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민들이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 다수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이렇게 보셨고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우리로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일 텐데요. 특히 바이든이 대선 기간 내내 북한에 강경한 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정부가 취했던 그런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지금 TV 토론을 할 때 김정은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이라든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전임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그냥 일괄 타결하는 이런 방식은 절대 취하지 않을 것이다. 네. 밑에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실무자 위주의 타협을 하게 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다. 바텀업 방식이 되겠죠? 예.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일할 때보다는 많이 불편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 새로 들어오는 미국의 대통령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공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이게 사실 비핵화를 해도 자신들의 안위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확약을 받고, 핵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이 중간자적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사실 바이든이 되기를 저는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네. 북한 핵 전면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트럼프는 사실 좀 걱정스러웠어요. 우리 김경진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들끼리 만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합의를 볼 경우에 굉장히 낭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 바이든은 이분은 이제 상원에서 36년을 이제 상원을 하면서 특히 외교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외교에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 시절에 8년간 부통령을 하면서 외교 네.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이제 나름의 역량을 발휘했던 분이라서 네, 그랬었죠. 이미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고요. 그 대신 미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바텀업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아마 유사하게 구사할 텐데, 그러나 바이든은 딱 제가 보기에 임기가 한 번입니다. 연세가 있어서.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할 거예요. 자기만의 것을 넣어서 예.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거예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전략적 인내를 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연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4년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고, 네. 바이든의 생각을 잘 안다면 김정은은 트럼프 다루듯이 트럼프하고 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정부하고 김정은은 트럼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아주 노골적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그거는 우리 네. 정부는 북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지만 바이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바이든하고 정말 보조를 잘 맞춰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 좋은 측면은 뭐냐면 바이든은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게 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낫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자권 문제라든지 방위비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여야 정치권이 여기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아마 전자권이라든지 또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아마 쉽게 타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사실은 미 육군 내부에서도 이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유연하게 좀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가능성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아마 제가 듣기로도 아마 의장님이나 또는 이 여야 원내대표단이 연말 예산국회 끝나고 나면 미국 방문해서 바이든 캠프 이렇게 같이 일단 여러 가지 교류를 맺겠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준비를 아마 행정부 내에서도 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좀 더 이렇게 정치하게 잘 하시기를 그렇게 네. 격려드립니다.
네, 어떤 네. 계획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할 경우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의 그 가치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이든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소위 말해서 익스토트 이렇게 뭐 착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뭐 방위비 분담을 하는데 왕창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족쇄가 좀 풀려나가는 게 있고 한미 동맹을 우리 정부도 맞춰줘야 된다. 그동안에 지금 미국 대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년 동안 70년 전에 미국과 동맹 맺었다가 앞으로 70년을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 북한 핵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 동맹의 이 굳건함을 북한한테 보여주지 않고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바이든 정부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네.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 뭐 바이든이 지금 유력한데요.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엔 맞짱 토론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약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은 겨울로 들어선다는 저녁이 입동입니다. 추위 대신에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